저기요, 이 개밥 저희가 먹어도 돼요? 잼나우! 살을 애는 혹한의 겨울밤, 허름한 악기점 유리문을 17살 소년 강민이 피가 나도록 얼어붙은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여동생 별이는 며칠을 굶주려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고 강민의 텅 빈 시선은 개밥 양푼을 향해 있었죠.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악기점 주인 태석은 굶주린 남매를 보고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매서운 세상은 대체 이 가엾은 남매를 어떤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살기 위해 백구의 밥마저 탐해야 했던 이 가난한 소년이 훗날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 세계적인 천재 피아니스트로 거듭날 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강민아, 별이 케이크, 크림 이만큼 올라간 거, 별이가 좋아하는 거. 2007년 1월 영하 15도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28층 꼭대기에서 수십 톤의 철골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콘크리트 잔에 더미 아래 깔린 강민의 아버지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지만 옆에 쓰러진 분홍 리본 케이크 상자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고 있었어요. 현장 소장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지만 아버지의 눈은 이미 소장이 아니라 저 멀리 여기에 없는 누군가를 보고 있었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게 꽂아줘. 우리 별이 4살이니까. 오늘이 별이 생일이었거든요. 세상에서 딸기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는 4살배기 딸한테 4개를 꽂아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케이크 상자를 향해 뻗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금방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케이크 상자 위로 먼지와 함께 무언가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고 금방 간다던 그 손은 다시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시각 집에서 전화를 받은 17살 강민은 처음에 한국말인지도 몰랐습니다. 10분 전까지 아빠 빨리 와요 하고 웃으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영안실 복도는 소독약과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거렸죠. 낡은 교복 소매가 너무 짧아 앙상한 손목뼈가 드러난 강민이 4살배기 별이의 눈을 한 손으로 가린 채 걸었는데 형광등 한 칸을 지나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야, 눈 감고 있어. 오빠가 금방 나올게.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며 영안실 문을 밀었고 흰 천을 들추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천 아래 아버지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별이한테 금방 간다고 웃던 그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 옆에 지지겨져 크림이 터져나온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고 강민은 그걸 보자마자 무릎이 꺾이듯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빠, 별이가 기다려요. 4개 꽂아야 해요. 그 망가진 상자를 가슴팍에 끌어안고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는데 소리를 내면 밖에 별이가 놀랄까봐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았거든요.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케이크가 먼지와 아들의 눈물에 동시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별이는 문틈 사이로 오빠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문을 밀며 오빠 왜 울어? 하고 울먹였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쩍쩍 울렸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의 진한 화장, 향수 냄새가 소독약을 뚫고 코를 찔렀는데 남편의 영정 앞에 선 그 얼굴에는
슬픔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짜증만 잔뜩 서려 있었죠. 강민의 새엄마 지숙이었습니다. 3년 전 강민이 중학생일 때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였는데 처음부터 강민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들어서자마자 의사의 팔을 낚아채며 대뜸 내뱉은 말이 기가 막혔어요. 사망 진단서 깔끔하게 써. 보험금 수령하는 데 걸리적거리면 당신이 책임져. 남편의 시신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보험금부터 들먹이다니. 바로 옆에서 아버지를 부여잡고 우는 강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복도 저편에서 회사 간부들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소름이 끼칠 만큼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척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하도 처절해서 몰랐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미망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간부가 어깨를 다독이자 어떡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하며 연신 고개를 저었죠. 강민은 그 소름 돋는 변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분 전에 보험금을 들먹이던 입으로 저 연기를 하다니 17살 소년이 보기에도 저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장례식장 구석, 강민은 육개장 국물에 밥을 말아 별이에게 한 숟갈씩 불어가며 먹였는데 별이가 아빠는요? 케이크는요? 하고 물을 때마다 곧 온다 하며 고개를 한껏 젖혔죠. 손등으로 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별이한테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장례가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향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집에 현관문이 쿵 하고 열리더니 지숙이 험상궂은 남자 선옷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어요. 아버지의 제사밥도 채 치우지 못한 식탁 위로 지숙이 집어 던진 건 등기부등본 한 장이었습니다. 네 아빠 살아있을 때 대출 서류라고 속여서 도장 찍게 했거든. 이 집 진작에 4명이야.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이 작은 집을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빼돌릴 준비를 해온 거였어요. 지숙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강민이 여긴 아빠 집이에요. 하고 문틀을 두 손으로 붙잡았지만 남자들이 벽을 쾅 치자 별이가 비명을 질렀고 잇몸에서 피가 날 때까지 버텼지만 결국 그 손을 놓았어요. 현관을 나서는 강민의 발에 뭔가가 채였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벗어둔 슬리퍼였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발 모양이 오목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숙은 남매가 나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쇠철문을 걸어 잠갔는데 아직 집 안에는 아버지 체온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영화의 눈보라 속이었습니다. 얇디얇은 옷차림에 강민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별이는 오빠 목덜미에 매달린 채 오들오들 떨었죠. 등 뒤에서 철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울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무정했는지 마치 세상이 이 남매를 통째로 삼켜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은 고모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또 누르고 얼어붙은 주먹으로 문짝이 울리도록 두드렸습니다. 고모, 나 강민이에요. 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이요. 하지만 불이 켜져 있던 거실 창이 슬그머니 깜깜해졌고 커튼 뒤에서 숨죽이는 인기척만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지숙이 돈 봉투를 쥐어주며 문 열어주면 너도 가만 안 둬 하고 입막음을 해둔 뒤였거든요. 강민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다가 별이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에게 빼앗기고 피부치한테마저 버림받은 지옥 같은 밤이었어요. 지하철역 구석에 웅크린 남매를 노숙자들이 꺼져 하며 떠밀었고 쫓겨난 남매는 폐건물 처마 밑과 공원 벤치를 전전하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강민은 겉옷을 벗어 별이를 칭칭 감쌌는데 그럴수록 자기 몸은 칼바람에 그대로 던져졌죠.
한겨울에 셔츠 한 장으로 거리에서 버틴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강민의 발은 동상으로 갈라져 양말에 피가 배었고 이틀째 굶은 별이는 눈꺼풀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둘 다 죽는 건가? 아빠, 나 여기서 별이랑 같이 죽나 봐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별이를 꼭 안았을 때 골목 끝에서 주황빛이 아른거렸어요. 낡은 악기점 온풍기의 불빛이었는데 그 아래 오래된 양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밥이 담겨 있었고 흰 백구 한 마리가 옆을 지키고 있었죠. 강민은 네 발로 기어서 양푼 앞까지 갔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며칠 전에 얼어 죽었어요. 별이 입에 뭐라도 넣어줄 수 있다면 개밥이든 쓰레기든 상관없었거든요. 으르렁거리던 백구가 강민의 품에 안긴 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코를 가만히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별이의 엄뺨을 혀로 한번 핥고는 슬그머니 물러섰죠. 마치 이 아이는 괜찮으니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처럼요. 그 기척에 악기점 문이 삐걱 열렸어요. 거친 수염에 구부정한 어깨, 기이하게 뭉그러진 손가락이 눈에 띄는 사내가 문 앞에 섰는데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찌든 교복에 동상으로 갈라진 발가락이 그대로 보이는 소년이 양푼 속 개밥을 움켜쥔 채 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떼었습니다. 아저씨, 이 개밥 저희가 먹어도 돼요? 태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한마디도 못한 채 굳어버렸어요. 양푼 위로 눈발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는데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거라곤 강민의 거친 숨소리와 별이의 가느다란 신음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강민이 가장 먼저 느낀 건 따뜻함이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몸이 녹는다는 게 어떤 건지 다시 기억이 났는데 콧속을 파고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자기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자 낡은 악기들이 빼곡히 쌓인 창고의 한쪽 구석이었고 얇지만 깨끗한 이불이 남매를 덮고 있었어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별이의 볼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거든요. 누가 이불을 덮어준 거지. 강민이 경계하며 두리번거리는데 무뚝뚝한 얼굴로 뚝배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어젯밤 그 사내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고봉밥 2그릇을 내려놓더니 그 위에 스팸 한 조각씩을 톡톡 올려주었어요. 먹고 안 죽었으면 됐다. 그게 전부였죠.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는데 밥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유독 조심스러웠고 스팸을 올리는 뭉그러진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강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강민의 얼굴을 감쌌는데 그 따뜻한 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별이가 냄새에 벌떡 일어나 숟가락을 쥐자마자 밥을 입에 퍼넣기 시작했어요. 볼때기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도록 밥을 쑤셔 넣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급했는지 숟가락이 뚝배기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죠. 강민도 참지 못하고 밥을 쓸어 넣었는데 숟가락 대신 손으로 밥을 움켜쥐는 그 모습이 어제 개밥을 움켜쥐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태석은 뚝배기 앞에 쪼그려 앉은 남매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지만 강민은 밥을 먹느라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태석이 소매로 눈가를 훔쳤다는 것을 안 건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별이가 밥풀이 묻은 얼굴로 아저씨, 맛있어요 하고 웃자 태석은 코를 큼큼 풀며 맛있으면 더 먹어 하고 등을 돌렸죠. 그때 창고 한쪽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온 것은 백구였어요.
입에 낡아서 솜이 삐져나온 작은 토끼 인형을 물고 있었는데 별이 무릎 앞에 그걸 톡 내려놓더니 앞발을 모으고 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가 그 인형을 두 팔로 끌어안자 백구의 꼬리가 선풍기처럼 빙빙 돌아갔고 별이가 강아지 고마워하며 백구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별이의 눈에서 웃음이 번졌죠. 태석이 그 모습을 힐끔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거렸는데 이 사람이 웃는 건지 참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며칠이 지나자 강민은 가만히 밥을 얻어먹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창고 구석에서 걸레를 찾아 빨고 악기점 바닥을 윤이 나게 닦기 시작했어요. 진열장 유리를 입김으로 불어가며 닦았고 먼지 쌓인 기타 케이스를 하나씩 꺼내 정리했죠. 태석이 아침에 나와서 반짝거리는 바닥을 보더니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였는데 강민은 그 무뚝뚝한 끄덕임 하나에 어깨가 한 뼘쯤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진열대에 낡은 기타를 집어들더니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쓰레기를 파는 가게가 아직도 있어? 그러더니 강민을 위아래로 훑고는 코웃음을 쳤죠. 거지 새끼를 주워다 점원으로 쓰나 보네. 주인이란 놈 수준이 딱 이 정도야. 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창고 뒤에서 쿵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태석이 작업용 망치를 한 손에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는데 눈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지금 뭐라 했어? 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창고 전체가 울릴 만큼 묵직했죠. 내 새끼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 꺼져. 손님이 뒷걸음질 치며 나갔고 태석은 강민의 어깨를 툭 치며 바닥 닦아 하고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내 새끼. 그 말 한마디가 강민의 가슴 한가운데를 뜨겁게 관통했는데 울면 안 되는데 코끝이 찡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에 강민은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울 앞에 선 태석이 자기 손가락에 뭔가를 바르고 있었죠. 기이하게 뭉그러진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 진통제 연고를 꼼꼼히 바르는데 이를 악물 때마다 관절 사이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태석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주먹을 쥐어보았지만 손가락이 반도 접히지 않았어요. 피아니스트라면 치명적인 손이었죠. 그런데 악기점 주인이 왜 저런 손을 가지고 있는 걸까? 강민은 문틈 너머로 그 장면을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를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창고 구석에서 낡은 천으로 덮인 커다란 물건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천 사이로 검은 건반이 살짝 비쳐 보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건반 몇 개가 빠져 있었고 나머지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강민은 그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모에 홀린 것처럼 그 주위를 맴돌며 건반 하나를 살짝 눌러보았는데 조율이 풀린 탁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죠. 그날부터 강민은 바닥을 닦을 때도 기타를 정리할 때도 자꾸만 그 피아노 쪽을 흘끔거렸어요. 태석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이 귀에 꽂힐 때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건반을 두드리듯 움직였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라디오에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가 흘러나왔습니다. 걸레를 짜던 강민의 손이 멈추었어요.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라디오 앞에 서서 곡이 끝날 때까지 한 음도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였습니다.
강민은 이불을 살금살금 걷어내고 피아노 앞으로 기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덮개를 벗기고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낮에 라디오에서 들은 비창 소나타의 첫 음을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모르면서 기억만으로 하나씩 더듬거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빠진 건반을 건너뛰며 짚어나가는 손가락이 악보 한 장. 본 적 없는 그 손가락이 비창 소나타의 선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거든요. 감정까지 실렸습니다. 슬픈 대목에서는 건반을 어루만지듯 눌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목에서는 손바닥 전체로 내리쳤어요. 사람 한 번 가르쳐 준 적 없는 소년이 한 번 들은 곡을 그 감정선까지 통째로 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뒤에서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강민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태석이 물컵을 떨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강민은 반사적으로 피아노에서 손을 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신 안 만질게요. 맞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태석은 강민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의 손목을 잡아 다시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부엌에서 냄비를 가져와 젓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땡. 이게 무슨 음이야? 강민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알아요. 태석이 다음엔 유리컵을 손톱으로 퉁겼습니다. 팅. 이건 파샤프요? 태석의 눈동자가 번개를 맞은 것처럼 흔들렸어요. 물방울 소리, 창문 두드리는 소리, 라디오의 잡음 속에 묻힌 오케스트라의 오보의 음까지 강민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춰냈습니다. 태석이 12번을 시험했는데 12번 전부 정확했어요. 절대음감. 태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주저앉듯 무릎이 꺾였어요. 그 뭉그러진 두 손으로 강민의 거친 손을 덥석 움켜쥐었는데 소나기에서 열기가 전해질 만큼 꽉 쥐고 있었죠. 하늘이 이 늙은이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셨구나. 태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무대에 세우겠다. 반드시. 강민은 영문을 모른 채 태석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뭉그러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했어요. 무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아저씨의 손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창고 안을 가득 채운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태석은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민을 데리고 찾아간 곳은 서울에서 이름난 예술고등학교의 피아노 교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태석의 낡은 점퍼와 강민에 찌든 교복을 위아래로 훑더니 레슨비 견적서를 탁 내밀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죠. 악기점으로 그만큼 벌려면 석 달을 굶어야 하는 돈이에요. 태석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정했지만 교수는 시계를 힐끔 보며 다음 분 들어오세요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태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뭉그러진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허공을 짚듯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옛날 건반을 치던 습관의 흔적이라는 걸 강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강민은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불안한 눈으로 태석의 옆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이 눈을 떴을 때 악기점 셔터에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태석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태석이 간 곳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관절염 약을 맨입에 우적우적 씹어 삼키고 낡은 안전모를 눌러 쓴 채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올려지고 비탈길을 올라갔어요. 뭉그러진 손가락으로 철근을 움켜쥘 때마다
손목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한 포대, 두 포대 쉬지 않고 날랐습니다. 젊은 인부들도 낮아빠지는 이를 60 가까운 태석이 악착같이 버텼어요. 현장 반장이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하자 태석은 나한테 어르신 소리 하지 마 하고 투덜거리며 다시 포대를 들어 올렸죠. 점심시간에 다른 인부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태석은 구석에서 물로 배를 채웠어요. 남은 돈은 전부 강민의 레슨비와 악보를 사는 데 써야 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어깨가 시멘트 가루에 긁혀 쓸렸지만 태석은 퇴근하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서 파스를 떼어내고 싸구려 향수를 뿌렸습니다. 악기점 문을 열며 강민이 오늘 장사 어땠어요? 하고 물으면 태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오늘 손님 좀 왔다 하고 퉁명스레 대답했어요. 그 입에서 피맛이 났지만 강민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석이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중고 상가를 돌아다녔어요. 메트로놈 하나와 두꺼운 악보집을 값을 깎고 또 깎아 겨우 사들고 돌아왔는데 그걸 강민의 품에 안겨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걸로 연습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강민은 악보의 첫 장을 펼치다 말고 손이 멈추었어요. 악보 사이에 끼어있던 영수증을 발견한 거였죠. 건설 현장 일용직 급여 명세서. 날짜를 보니 악기점 임시 휴업 첫날부터 매일 빠짐없이 출근한 기록이었습니다. 강민은 그 영수증을 쥔 채 한참을 멍하게 서 있다가 현관 쪽을 보았어요. 거기에 진흙이 잔뜩 묻은 낡은 작업화가 놓여 있었고 태석이 몰래 빨아 말려둔 양말에는 발뒤꿈치 부분이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었구나. 이 망가진 손으로. 강민은 악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뚝 떨어져 악보 위에 번졌고 그날 밤 강민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면 하루 15시간을 피아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가르쳐준 손가락 번호를 밤새 반복했고 빠진 건반은 옆 건반을 눌러 감각으로 채워 넣었죠. 하네논, 체르니, 바흐 인벤션까지 보통 아이들이 몇 년에 걸쳐 배우는 과정을 석 달 만에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성장은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태석이 현장에서 철근 하나를 더 나를 때마다 강민은 건반을 한 번 더 눌러야 했거든요. 하얀 건반 위에 붉은 자국이 하나둘 묻어났고 강민은 손가락을 입에 넣어 피를 빨아내고는 다시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태석이 좀 쉬어 하면 괜찮아요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이를 악물고 있다는 걸 태석은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강민이 피아노 위에 이마를 대고 잠이 들면 태석은 살금살금 다가가 물수건으로 건반 위에 묻은 피를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한 건반 닦아내는 태석의 손이 떨렸고 닦다 말고 고개를 떨구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 답을 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죠. 별이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창고를 하나씩 뜯어 오빠의 갈라진 손가락에 꾹꾹 눌러 붙였고 수건을 조그만 머리에 이고 뒤뚱뒤뚱 걸어와서 오빠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백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쿵쾅거리는 페달 소리 옆에 떡하니 엎드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 강민이 지쳐서 건반 위에 쓰러지면 얼굴을 하차 깨워주었죠. 그렇게 식구 넷이 이를 악물고 버틴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콩쿠르 출전 날이 밝았어요. 동네 세탁소 아주머니한테 빌린 양복은 어깨가 한참 넓어서 강민의 몸에서 출렁거렸고
바지 밑단은 접어도 질질 끌렸죠. 대기실에 앉으니 양옆으로 명품 정장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은 아이들과 그 뒤에 선 부잣집 부모들이 강민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보호자가 저 아저씨야? 세탁소에서 양복 빌려 입힌 거 아니야? 속닥거리는 소리가 강민의 귀에 그대로 꽂혔어요. 태석은 대기실 구석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별이는 백구 인형을 꼭 안은 채 오빠만 올려다보고 있었죠. 강민의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자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헐렁한 양복, 반창고투성이 손가락. 심사위원 한 명이 안경 너머로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강민이 건반에 손을 올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웅성거림이 뚝 멎었어요. 심사위원들의 펜이 멈추었고 부잣집 부모들의 코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강민의 손끝에서 쏟아지는 선율이 무대를 집어삼키듯 퍼져나갔고 대기실 뒷문으로 몰래 들여다보던 다른 참가자들까지 손을 멈춘 채 굳어 있었어요. 곡이 끝났을 때 심사위원석에서 먼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만장일치 대상. 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쏟았는데 별이가 아빠 왜 울어? 하고 소매를 잡아당기자 얼른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아빠. 별이가 태석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이었어요. 상금을 받고 네 식구가 찾아간 곳은 동네 중국집이었어요. 탕수육을 가운데 놓고 짜장면 3그릇을 시켰는데 백구 몫으로 군만두도 하나 더 시켰습니다. 별이가 소스 묻은 손으로 탕수육을 집어 태석의 입에 쑤셔 넣었고 강민은 입이 새까맣게 된 채로 웃고 있었어요. 중국집 아저씨가 얘들 아버지 참 복 받으셨네 하자 태석이 손사래를 치며 복은 무슨 이놈들이 밥만 많이 먹어 하고 투덜거렸지만 입꼬리는 끝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태석은 뭉그러진 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다 면을 자꾸 놓쳤는데 그때마다 강민이 슬쩍 집어 태석의 그릇에 올려주었죠. 백구는 탁자 밑에서 군만두를 허겁지겁 씹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냐고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네 식구뿐이었을 거예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창고 벽에는 상장이 한 장씩 늘어 빈 공간이 없을 만큼 빼곡해졌고 태석의 머리카락은 한 올씩 하얘졌어요. 별이는 19살의 법대생이 되어 두꺼운 법전을 끼고 다녔고 강민은 유럽 순회 공연에서 세계적인 클래식 재단 회장의 눈에 띄어 인연을 맺었습니다. 백구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여전히 태석의 발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석은 남몰래 지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강민의 쇼팽 콩쿠르 출전 기자회견이 TV에 나오던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화면 속 강민을 보며 환하게 웃던 태석이 갑자기 리모컨을 놓치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무릎이 꺾이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TV에서는 강민의 환한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태석의 입에서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까맣게 물들어갔고 리모컨 위로 떨어진 손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철거촌 단칸방에 숨어 사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60살의 윤지숙이었습니다. 15년 전 보험금과 집을 통째로 삼킨 그 지숙이 다단계 사기에 줄줄이 속아 재산을 몽땅 날리고 이 꼴이 된 거였죠. 곰팡이 핀 벽지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단칸방에서 지숙은 식당 주방 보조로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퇴근 후 남의 먹다 남은 반찬을 몰래 비닐봉지에 쓸어 담다가 TV 화면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국민 천재 피아니스트 강민, 쇼팽 콩쿠르 국가대표 확정. 화면 속에서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는 32살의 강민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15년 전 지숙이 눈보라 속에 내쫓은 그 앙상한 소년이 저렇게 되었다니. 지숙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뒤집히듯 커졌고 반찬 국물이 발등 위로 흐르는 것도 모른 채 TV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내쫓은 그 애가 저렇게 됐다고. 저 돈이 전부 내 것이어야 하는 건데. 지숙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주방 안에 울렸고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숙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단칸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오래된 상자를 뒤졌는데 그 안에 죽은 남편의 일기장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일기장을 교묘하게 짜깁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태석에 대해 고마움을 적은 대목은 찢어버리고 불안을 적은 대목만 골라 순서를 바꿔 끼워 넣었죠. 브로커를 찾아가 돈을 쥐어주고 가짜상의 진단서까지 만들었는데 15년 전 태석이 강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를 꾸미는 지숙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풀과 가위를 번갈아 쥐며 문장을 오리고 붙이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온 사람 같았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온 사람 특유의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촘촘한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숙에게는 이 가짜 증거를 세상에 퍼뜨릴 확성기가 필요했어요. 그 확성기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구독자 100만의 사이버 레카 유튜버. 돈 냄새를 맡으면 무엇이든 물어뜯는 자였는데 지숙이 내민 가짜 증거들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거렸어요. 이거 터뜨리면 조회수 1000만은 가겠는데요. 둘은 비밀리에 폭로 방송을 기획했고 날짜는 강민의 쇼팽 콩쿠르 출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국가대표 강민의 추악한 두 얼굴. 아버지를 버린 페류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레카의 생방송이 시작되었고 모자이크 처리된 지숙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석이라는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제 아이들을 세뇌해서 납치했어요. 지숙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 울음을 터뜨리고 마이크를 잡은 손을 벌벌 떨며 연신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강민이를 돌려달라고 100번을 사정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때리면서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조작된 진단서를 카메라에 들이밀며 목 놓아 울었는데 화면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여자가 억울한 어머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죠. 15년 전 영안실에서 보험금을 들먹이던 입으로 저 연기를 하다니.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 밤 인터넷이 불타올랐어요. 강민의 SNS에 수만 개의 악플이 쏟아졌는데 페류나 사기꾼 꺼져라는 글이 몇 초마다 새로 올라왔습니다. 스폰서들이 줄줄이 후원을 철회했고 강민을 다루었던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관련 영상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국민 영웅이 천하의 쓰레기로 뒤집히는데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분노한 레카 추종자들이 태석의 악기점 주소를 캐내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악기점 앞에 수십 명이 몰려와 계란을 던지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어요. 사기꾼 나와. 남의 애 훔쳐서 돈에 처먹은 늙은이. 누군가 붉은 페인트를 셔터에 뿌렸고 진열대 유리가 깨져 악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태석이 셔터를 걸어 잠그고
남매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돌멩이가 셔터를 때리는 소리가 쉬지 않고 울렸죠. 별이가 귀를 막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온몸을 떨었고 강민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셔터 앞에 서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늙은 백구가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진 다리로 비틀거리면서도 셔터 틈으로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는데 밖에서 강목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쩍 울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백구의 낑낑거리는 비명이 섞여 들렸고 강민이 셔터를 열었을 때 백구는 바닥에 축 늘어져 힘없이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석이 기대한 건 폭도들의 체포였지만 형사가 내민 건 전혀 다른 서류였어요. 하태석 씨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숙이 고소장을 넣은 거였죠. 15년간 아이들을 세뇌하여 보험금과 재산을 갈취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조작된 일기장과 가짜 진단서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의 양이 상당했어요. 지숙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두께였죠. 태석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민이 달려들어 형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예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괜찮다. 가만히 있어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담담했는지 강민은 오히려 그 담담함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갑을 찬 태석이 경찰차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몸을 돌린 태석이 몰래 시선을 내리자 흥신소 직원이 보낸 문자가 떠 있었죠. 윤지숙의 19년 전 산부인과 기록 확보했습니다. 수상한 점 다수. 태석은 그 문자를 본 순간 눈빛이 달라졌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취조실은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시멘트 벽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곳이었어요. 태석이 강철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았고 담당 조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더니 지숙이 들어왔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죠. 지숙은 태석의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늙은이가 감방에서 뼈가 삭을 때까지 썩고 싶어? 강민이 번 돈 다 토해내면 고소 취하해 줄게. 태석이 입을 꽉 다문 채 지숙을 올려다보았는데 지숙은 기세가 올랐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뭘 봐, 이 거지 같은 늙은이. 네가 뭔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워? 그 뭉개진 손으로 뭘 가르쳤다고. 말을 쏟아내며 흥분하는 지숙의 얼굴에 특이한 버릇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눈을 치켜뜨면서 아랫입술을 지식이듯 깨무는 것이었죠. 한 번이 아니었어요. 화가 치밀수록 그 버릇이 선명해졌는데 눈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태석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별이가 화날 때마다 하는 버릇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른쪽 눈이 올라가는 각도, 아랫입술을 깨무는 힘, 그때 미간에 잡히는 주름의 방향까지. 15년을 함께 살면서 수백 번은 보았던 별이의 그 표정이 지숙의 얼굴 위에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지숙이 조롱을 퍼붓고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어요. 취조실에는 태석 혼자 남았습니다. 지숙이 마시다 버린 종이컵이 쓰레기통 위에 구겨진 채 얹혀 있었어요. 태석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수갑찬 두 손으로 바닥을 기어가 그 종이컵을 집어 올렸고 안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어요. 차가운 종이컵이 가슴팍에 닿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설마
제발 내 직감이 맞기를. 형광등이 다시 지직거렸고 태석은 종이컵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19년 전 산부인과 기록과 이 종이컵 안에 남은 침이 만나면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그걸 아는 건 이 차가운 취조실에서 수갑을 찬 채 웅크린 태석뿐이었습니다. 유치장 바닥은 한겨울 시멘트보다 차가웠어요. 태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쇠꼬챙이로 비트는 것 같은 통증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멈추었다를 반복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옆칸에서 코를 골며 자는 취객의 숨소리만이 유치장을 채우고 있었는데 태석은 소리를 죽이며 주머니 속 진통제를 더듬었어요. 알갱이 2개를 맨입에 털어놓고 씹었는데 쓴 가루가 혀 위에서 녹으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강민이는 끝이야. 태석은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유치장 창살 사이로 보이는 작은 TV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쇼팽 콩쿠르 협회 강민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 소집. 태석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자 짠 맛이 번졌어요. 그 시각 경찰서 밖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인도에서 강민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양손에 든 피켓에는 하태석은 무고합니다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는데 잉크가 빗물에 번져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 눈을 찔렀지만 강민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아래 물웅덩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고 체온이 빠져나가면서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져갔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저놈이 그 페류나 아니야? 하며 침을 뱉었고 또 다른 사람이 부모 버린 놈이 쇼를 해하며 발길질하듯 빗물을 튀겼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강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빗물에 잠겨 감각이 사라졌지만 그 아픔은 유치장 안에서 가슴을 치고 있을 태석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유치장 안에서 속보를 본 태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강민이 콩쿠르에 나가지 못하면 15년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태석은 창살을 붙잡고 겨우 일어나더니 다리를 질질 끌며 복도 끝까지 걸어가 당직 형사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쥐었어요. 형사님, 전화 한 통만요. 딱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이마가 형사의 구두코 앞에 떨어졌습니다. 형사가 당황해서 한 발짝 물러섰지만 태석은 바지가랑이를 놓지 않았어요. 이 늙은이가 죽어도 상관없는데 그의 무대만은 지켜줘야 합니다. 제발이요. 갈라진 목소리에 섞인 피냄새를 형사도 맡았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30분 뒤 경찰서 현관에 최고급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추었어요. 뒷문이 열리자 한눈에 보기에도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70대 남자가 우산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명함 같은 건 필요 없었죠. 얼굴만 봐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인물이었거든요. 한국 클래식 협회장이자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추앙받는 권력자. 클래식 업계에서 이 사람의 한마디면 누구든 무대에 세울 수도 무대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전 태석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다 번번이 2등에 머물렀던 옛 동기생이었습니다. 형사의 안내를 받아 유치장 앞에 선 그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태석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쳤어요. 캐시미어 코트와 찌든 유치장 바닥. 그 대비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태석? 30년 만이구만. 목소리에 동정 따위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죠. 천재라고 떠들어댔던 내가 유치장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자가 코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유치장 벤치를 닦고 앉았어요. 그 여유로운 동작 하나하나가 태석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 잘나던 하태석이 악기점이라고 하던가, 이제는 고아 새끼나 주워다 키우며 사는 거야? 태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살짝 굽혀 태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날 부른 이유가 뭐야? 태석이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안 숙이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를 때도, 진상 손님 앞에서도, 교수한테 문전박대를 당할 때도 허리를 꺾은 적이 없었죠. 그 태석이 유치장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뭉그러진 손이 바닥을 짚었고,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유치장 안에 울렸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그 손으로 시멘트 바닥을 짚고 천재라 불리던 그 이마를 찧은 거였어요. 내 남은 생애를 내 집안에게로 살겠다.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제발 강민이 콩쿠르 출전 자격만은 찢지 말아다오. 시간만 벌어다오. 이마에서 피가 비쳤습니다. 남자는 태석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전 자기가 이기지 못했던 천재가 바닥에 이마를 비비고 있었거든요. 코끝으로 웃음이 새어나왔죠.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남자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며 돌아섰습니다. 20분 뒤 징계위원회의 판결 유보 지시가 내려갔고 강민의 출전 자격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 대가로 태석이 무엇을 내놓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틀 뒤 보석으로 풀려난 태석이 경찰서 정문을 나섰어요. 며칠을 굶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음.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정문 앞 인도에서 젖은 피켓을 끌어안은 채 쓰러져 있던 강민이 태석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3일을 빗속에서 꿇어앉아 있던 무릎이 펴지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그대로 뛰어와서 태석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태석의 몸이 너무 가벼워져 있어서 강민의 팔이 등 뒤로 겹칠 지경이었죠. 강민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졌고 태석은 그 머리를 한 손으로 꾹 누르며 빗물에 젖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악기점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강민이 태석 앞에 악보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반으로 찢으려 했습니다. 콩쿠르 안 가요. 강민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아버지가 이 꼴인데 유치장에서 쓰러질 뻔한 사람한테 피아노가 무슨 소용이에요. 안 갈 거예요. 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민의 앞으로 다가가더니 남은 힘을 전부 실어 강민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 소리가 악기점 전체에 울렸고 강민은 고개가 돌아간 채 멈추었습니다. 입술 꽉 깨물어 태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무대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건설 현장에서 나른 철근도 내 손가락에서 흘린 피도 전부 쓰레기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이 통째로 쓰레기가 된다고. 강민은 돌아간 고개를 천천히 바로 세웠습니다. 뺨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손등으로 뺨을 문질렀는데 태석의 뭉그러진 손가락 자국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은 힘을 다해 때린 뺨이었어요. 태석이 찢어진 악보를 주워 강민의 가슴에 밀어넣었고 강민은 그 악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주먹에 들어간 힘이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 시각 유치장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지숙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강민을 페류나라고 욕하던 댓글 사이로 노인이 아이를 세뇌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하는 의견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거였죠. 지숙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 해. 보석으로 나온 지숙이 다음날 나타났을 때 왼팔에는 가짜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일부러 절뚝거렸고 거울 앞에서 멍든 것처럼 보이게 화장을 고치는 손길은 소름이 끼칠 만큼 능숙했어요. 15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 연기를 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지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덫을 놓을 거였어요. 강민의 출국일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그 사흘이 강민의 운명을 갈라놓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국 당일 새벽 인천공항 출발층이었습니다. 강민은 캐리어 하나와 양복 가방 하나를 끌고 게이트 앞에 섰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매니저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스폰서 세 곳이 전부 후원을 철회했어요. 비행기표도 폴란드 체제비도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강민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가 미끄러졌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태석이 유치장에서 무릎을 꿇어가며 살려놓은 출전 자격인데 강민은 공항 로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시각 태석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 앞에 서 있었어요.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가서 통장 하나를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수술비 통장. 15년 넘게 악기점 수리비를 한 푼, 두 푼 모아온 심장 수술을 위한 마지막 돈이었죠. 이 통장을 해지하면 수술은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석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액 해지해 주세요. 은행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지만 태석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해지된 현금 다발을 봉투에 쑤셔넣고 은행을 나선 태석의 뒷모습은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단호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태석은 별이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법대생 별이가 매니저와 함께 항공사 카운터로 뛰어가 비행기표를 끊고 체제비를 현찰로 막아냈죠. 강민이 떨리는 손으로 탑승권을 받아들었을 때 태석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안 들어가고. 강민이 고개를 돌려 태석을 보았는데 태석의 얼굴이 전보다 한층 더 창백해져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아직 몰랐습니다. 강민이 출국장 게이트 앞에 섰을 때였어요. 공항 로비 저쪽에서 갑자기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가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다가오고 있었는데 왼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얼굴 곳곳에 멍든 자국이 시퍼렇게 찍혀 있었죠. 지숙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카메라를 든 사이버 레카 유튜버의 촬영팀이었어요. 강민아, 지숙이 휠체어에서 반쯤 일어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패놓고 도망가는 거야? 기자님들 보세요. 이 상처 좀 보세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도 떨리는 목소리도 카메라 앵글까지 계산된 각도였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강민에게 돌아갔고 레카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켜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현장 단독입니다. 페류나 강민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지숙이 미리 접수해둔 폭행 및 상해, 고소장과
레카가 선동한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국하실 수 없습니다. 경찰의 말에 강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이 비행기를 놓치면 쇼팽 콩쿠르 결선은 끝이었습니다. 태석이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버리고 수술비까지 내놓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강민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고 두 주먹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레카 유튜버가 카메라를 강민의 얼굴에 들이밀며 한마디 하시죠. 페류나 강민 씨? 하고 조롱했습니다. 지숙은 휠체어에 앉아 흐느끼는 척하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끝났다. 이번엔 완벽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찢어질 듯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 세 대. 사이렌이 공항 로비 유리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고 레카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화면이 흔들렸죠. 지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뭐야? 이건 내가 부른 경찰이 아닌데. 자동문이 열리며 걸어 들어온 사람은 태석이었어요. 한 손에 밀봉된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고 그 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담당 형사가 인파를 헤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기자들 사이를 뚫고 지숙의 휠체어 앞까지 걸어갔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태석은 지숙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밀봉된 서류 봉투를 지숙의 무릎 위에 내던졌습니다. 팍! 봉투가 떨어지며 안에서 서류가 쏟아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 일치 확률 99.9%라는 글씨가 공항의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죠. 내가 납치당했다고 우기는 별이. 태석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9년 전 내가 한겨울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내 친딸이다. 지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공항 로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건설 현장 쓰레기장에 버리고 도망친 게 너야. 영하 20도에 갓난아기를 내다버린 거라고. 그 아이를 주어서 친딸처럼 키운 건 강민이 아버지고. 이 천하의 괴물아. 태석의 눈에서 핏줄이 터질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기자들이 일제히 줌인해서 찍었고 레카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댓글창이 뒤집어졌어요. 방금까지 강민을 욕하던 댓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숙이 진짜 괴물이었네. 태석 할아버지 대단하다 하는 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치솟으며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서류와 태석과 카메라 사이를 정신없이 오갔죠.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지숙이 발악하며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휠체어가 뒤로 밀려볼 품 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가짜 붕대가 풀려 멀쩡한 팔이 드러났고 화장으로 그려놓은 멍 자국이 땀에 번지며 뭉개졌어요. 카메라는 그 모든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기하던 담당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윤지숙 씨 사기, 무고, 재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딸깍 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렸고 지숙은 끌려가면서도 놓으라고. 이것들이 하며 발버둥 쳤지만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그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죠. 15년 전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장례식장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가 가짜 붕대를 질질 끌며 형사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의 앞에서 모든 것이 거쳐나갔습니다.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고 경찰이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어요. 게이트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태석을 보고 있었거든요. 태석은 강민에게 다가가더니 아무 말 없이 강민의 등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뭘 서 있어? 비행기 놓친다.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뒤돌아 태석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태석이 한 발짝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이겨. 그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태석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눈가에 맺힌 것이 공황의 불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강민은 입술을 꽉 깨물고 게이트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권을 찍고 게이트 안으로 사라지기 직전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태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강민의 뒷모습이 게이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태석의 웃음이 꺼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가슴을 움켜쥐었는데 이번에는 진통제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비를 전부 털어버린 몸이었으니까요. 태석의 입가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고 무릎이 꺾이면서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어요. 별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태석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눈 떠요. 제발요. 주위에 있던 기자들과 승객들이 달려와 애워쌌고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의 눈이 천천히 감겨가고 있었는데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별이는 그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강민아, 이겨라. 공항 천장의 형광등이 태석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고 저 멀리 활주로에서는 강민을 태운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은 사이렌 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어요. 태석의 가슴에 붙은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삐삐거렸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태석의 입술은 짓물러진 보라색이었습니다. 별이는 들건 옆에 무릎을 꿇은 채 태석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아빠, 눈 떠요. 제발요, 아빠. 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태석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모니터의 파형만이 불안하게 출렁거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태석은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한참 뒤에 나온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심장 판막이 거의 기능을 잃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별이가 돈은 구할게요 하고 소리쳤지만 의사의 눈빛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듯 어두웠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별이의 다리가 풀렸고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별이는 태석의 입원 짐을 챙기기 위해 악기점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악기점 앞에 섰을 때 별이의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며칠 전 폭도들이 던진 계란 자국이 셔터에 말라붙어 있었고 유리창은 금이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채였죠. 문을 열자 악기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벽에 걸린 강민의 상장들이 반쯤 찢긴 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별이는 입술을 깨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난리 속에서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별이는 넘어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어요.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가 고개를 돌리자 구석의 낡은 담요 위에 백구가 누워 있었어요. 며칠 전 폭도들의 난동 때 다친 백구였습니다. 겉으로는 큰 상처가 보이지 않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비정상적으로 들썩였고 한때 윤기 흐르던 흰 털은 푸석해져 있었어요. 노안의 내상까지 겹친 거였죠. 별이의 냄새를 맡은 백구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려 했지만
꼬리끝만 가까스로 떨릴 뿐이었어요. 백구야. 별이가 무릎을 꿇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백구는 별이의 손을 잡는 대신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백구는 한쪽 뒷다리를 절며 창고 구석을 향해 기어갔어요. 낡은 피아노가 서 있는 곳이었죠. 별이가 백구야 움직이지 마 하며 따라갔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밑 어둠 속으로 납작하게 몸을 밀어넣더니 앞발로 장판 바닥을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사각. 낡은 장판이 찢어지며 백구의 발톱에 피가 묻었습니다. 백구, 그만해. 별이가 손을 뻗었지만 백구는 낑낑대며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여기를 봐.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았죠. 별이는 피아노 밑으로 기어들어가 백구가 긁어놓은 장판을 들추었습니다. 그 아래에 테이프로 꼼꼼하게 밀봉된 무언가가 바닥에 눌려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가죽 수첩이었는데 한쪽 끝이 검게 그을려 불에 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별이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첫 장에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풀로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날짜의 지역 신문이었죠. 시립보육원 대화제, 원생 30명 중 2명 중퇴. 기사 옆에 흑백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불길에 검게 그을린 건물 앞에서 들것에 실려가는 두 소년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 밑에 태석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나와 동수, 동수, 강민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별이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태석의 일기가 이어졌어요. 글씨가 흔들리고 맞춤법이 틀린 곳도 많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수가 불기둥에 깔렸을 때 나는 손으로 불덩이를 걷어냈다. 동수를 끌어냈을 때 내 손가락 10개가 전부 녹아내리고 있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던 이 손이 별이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아빠의 손, 그 뭉그러진 손가락, 건반을 두드리지 못하고 철근을 나르던 그 손이 강민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별이는 수첩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첩의 중간쯤에서 별이의 눈에 또 다른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동수가 결혼했다고 연락이 왔다. 축하한다고 했는데 동수 목소리가 어두웠다. 그 여자 윤지숙이라는 여자가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그러다 아기가 생겼는데 지숙이 그 아기를 버렸다고 했다. 한겨울에 건설 현장 쓰레기장에 동수가 그 아기를 주워다가 자기 딸처럼 호적에 올렸다. 별이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건설 현장 쓰레기장, 한겨울, 버려진 아기, 그 아기가 나라고. 수첩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글씨가 유독 삐뚤거렸는데 쓰는 사람의 손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동수가 죽었다. 건설 현장에서, 그놈의 건설 현장에서 나를 살려준 내 유일한 친구가. 그런데 하늘이 이상한 장난을 쳤다. 동수가 남긴 아들 강민이가 피아노를 친다. 한 번 들은 곡을 그대로 쳐낸다. 내가 잃어버린 손 대신 내 친구의 아들이 건반을 두드리고 있다. 이걸로 된 거다. 내 인생은 이걸로 구원받았다. 마지막 줄 아래에 잉크가 번진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태석이 이 글을 쓰면서 울었던 거였죠. 별이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몸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니 터져버렸습니다. 악기점 전체가 울릴 만큼 거대한 울음이었어요. 아빠, 아빠의 손이 그렇게 된 게 다 우리 아빠를 살리려다 그런 거였어.
수술비를 내놓은 것도, 유치장에서 무릎을 꿇은 것도, 공항에서 피를 토한 것도 전부 그 수첩 첫 장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30년 전에 불길에서 시작된 빚을 태석은 평생을 걸어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백구가 피아노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배를 질질 끌며 별이의 무릎 옆까지 왔어요. 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눈빛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가족을 지키던 백구가 아니었어요.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사람처럼 고요했죠. 백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이의 손등 위에 코를 가져다 대더니 혀로 한번 하찼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꼬리가 멈추었습니다. 숨소리가 사라졌어요. 별이의 무릎 위에 고개를 얹은 채 15년을 함께한 백구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별이는 수첩을 한 손으로 안고 다른 손으로 백구의 귀를 쓸어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창고 안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백구의 흰 털 위에 내려앉았는데 그 빛이 마치 백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불 같았습니다. 그 시각 유치장 안의 낡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공항에서 벌어진 일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한쪽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크게 비추어졌습니다. 별이가 지숙의 친딸이라는 글자를 본 지숙의 얼굴이 백지가 되었어요. 내가 쓰레기장에 버린 그 아기가 별이었다고. 지숙은 유치장 벽에 이마를 박으며 괴성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철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콩쿠르 결선 대기실이었어요. 강민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무대에 올라야 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번호 별이었습니다. 오빠. 별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울음을 참으려 하는데 참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손 그렇게 된 거 다 우리 아빠 살리려다 그런 거였어. 강민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30년 전에 보육원에 불이 났는데 아빠가 우리 아빠를 불 속에서 끌어냈대. 그때 손이 다 녹아버린 거야. 강민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갔어요. 아빠가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아. 별이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백구도 죽었어, 오빠. 강민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어요. 대기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별이의 울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고 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의자 위에서 무너지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복도 저쪽에서는 무대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강민은 대기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주울 수가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의자 위에서 몸이 앞뒤로 흔들렸는데 이를 악물어도 새어나오는 신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뭉그러진 손. 그 손이 불길 속에서 친구를 끌어내다 녹아내린 거였어요. 피아니스트였던 사람이 그 손을 잃고도 남의 아들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유치장에서 무릎을 꿇고 수술비를 내놓고 공항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백구, 개밥을 양보해주던 그 녀석마저 떠났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가슴 안에서 끓어올랐고 건반 위의 손가락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악 악장으로 넘어갈 때 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건반을 어루만지듯 눌러야 하는 대목에서 오히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태석이 밤마다 피 묻은 건반을 물수건으로 닦아내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 떨림이 소리에 실렸고 극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쾅쾅쾅. 대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강민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강민 씨, 차례입니다. 무대로 나와주세요. 스태프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밀려들었습니다. 강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귓속에서 태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무대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쓰레기가 돼. 강민은 바닥에 떨어진 물수건을 집어 얼굴을 벅벅 닦았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문질러 닦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핏기 없는 얼굴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도끼 어린 그러나 한없이 슬픈 눈이었습니다. 강민은 턱시도 단추를 여미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걷는 강민의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며 한 발짝씩 나아갔는데 무대 쪽에서 조명의 불빛이 복도 끝까지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3,000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고 전 세계 생방송 카메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 입구에 선 강민의 눈앞으로 거대한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조명이 피아노 위에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순간 창고의 낡은 피아노와 겹쳐 보였어요. 건반이 빠진 채 덮개가 씌워져 있던 그 피아노. 새벽에 몰래 덮개를 열고 비창 소나타를 더듬거리던 17살의 자신이. 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석이 뺨을 때리며 했던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입술 꽉 깨물어. 강민은 주먹을 쥐었다 펴고 그리고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피아노 의자에 앉는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너무나 창백했거든요. 조명 아래 강민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입술은 피를 깨물어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 있었는데 무대 위 카메라가 그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해설진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건반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건반 위에 내려놓은 그 손끝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밀려왔어요. 태석이 새벽에 물수건으로 피 묻은 건반을 닦아내던 소리, 메트로놈을 품에 안겨주던 뭉그러진 손, 짜장면 국물에 웃음이 묻어있던 저녁, 파스 냄새를 향수로 가리던 태석의 거짓말, 그리고 백구가 쓰러진 자신의 얼굴을 핥아 깨우던 젖은 코. 강민의 손가락이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첫 타건이 내려졌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이번 묵직한 저음이 극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뒤를 따랐지만 피아노 소리가 오케스트라를 짓눌렀어요. 피아노가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정확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곡을 바치듯 건반 하나하나를 부수어 버릴 듯 내리치는 연주였죠. 강민의 손이 건반 위를 질주했는데 그 손가락 사이사이에서 태석의 뭉그러진 손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손 대신 내 친구의 아들이 건반을 두드리고 있다. 태석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강민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이를 악물고 건반을 두드렸어요. 분노로, 슬픔으로, 그리고 30년 전 보육원 불길에서 시작된 갚을 길 없는 빚에 대한 절규로 강민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흑백 건반 위에서 눈물이 파편처럼 튀어올랐고 조명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앞줄 카메라가 그 장면을 잡았는데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닦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멈추면 태석에게 가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끊기니까요. 선율이 극장 안을 채워나갔는데 그 소리에 담긴 것은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한이었어요.
추운 겨울 개밥을 움켜쥐던 소년의 한, 피 묻은 건반 위에서 15시간을 버티던 소년의 한, 그리고 자기 대신 손가락을 잃은 아버지의 한이 선유를 타고 3,000명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현지 관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손수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앞줄의 노부인이 먼저 눈시울을 붉혔고 그 옆에 앉은 남자가 안경을 벗으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2층 발코니석의 젊은 커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강민의 연주에 담긴 감정이 언어의 벽을 넘어 국경도 인종도 상관없이 사람의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파고 있었거든요. 심사위원석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채점표 위에 올려놓은 펜이 탁 하고 떨어졌어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심사위원 5명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강민의 손끝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야. 펜을 떨어뜨린 심사위원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영혼이야. 고개 막바지로 치달았습니다. 강민의 몸 전체가 피아노 위로 쏠렸어요. 온몸의 체중과 32년 인생의 모든 감정을 실어 건반을 내리찍었고 피아노가 비명을 지르듯 극장 천장까지 울림을 쏘아 올렸습니다. 마지막 화음. 강민의 10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꽂히며 거대한 소리의 파도가 극장을 덮쳤어요. 그 순간 강민의 눈앞에 태석의 웃는 얼굴이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환한 웃음이. 아버지, 들리시죠? 내가 치고 있어요. 아버지 손 대신 내가.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강민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떨어졌고 고개가 앞으로 푹 숙여졌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는데 극장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3,000명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정적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어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죠. 극장의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렸는데 방금 전 울림의 잔향이 천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강민의 가쁜 숨소리만이 무대 위 마이크를 타고 극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반 위에 떨어진 눈물이 조명에 반사되어 작은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2층 맨 뒷줄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그 한마디가 방아쇠였습니다. 3,000명이 용수철처럼 일제히 자리에서 튀어올랐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같은 기립박수와 함성이 극장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고 발을 구르는 소리까지 뒤섞여 건물 전체가 진동했어요. 누군가는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생방송 해설자의 목소리마저 갈라져 마이크 너머로 흐느낌이 섞여들었어요. 박수가 1분을 넘기고 2분을 넘겼습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강민이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자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무대 위 전광판에 속보가 떠올랐어요. 역대 최고점 만장일치 우승 확정. 강민은 그 글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에 젖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피아노 위에 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한 채 강민은 멈추지 않는 박수 소리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박수 소리가 들리시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손가락 10개가 오늘 이 무대 위에서 다시 건반을 두드렸어요. 박수가 3분을 넘기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강민은 피아노 위에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무대 옆에서 매니저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매니저의 손에는 무선 마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소감을 말해, 지금이야. 매니저가 강민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마이크를 쥐어주었습니다. 강민은 멍한 눈으로 마이크를 내려다보았어요.
검은 마이크 위에 자신의 눈물이 뚝 떨어졌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마이크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3,000명의 관객이 자리에 앉으며 숨을 죽였고 극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일제히 강민의 상기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전 세계 생방송이었어요. 동시통역 이어폰을 낀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강민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거든요. 강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오늘 저의 우승은 제 뛰어난 재능 덕분이 아닙니다. 극장이 조용해졌어요. 17살 겨울, 저는 4살짜리 여동생을 안고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개밥을 움켜쥐고 울던 밤에 저를 주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불길 속에서 친구를 구하다 두 손을 모두 잃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 그분이 자기 대신 건반을 두드릴 제 손가락을 키워주셨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며 제 레슨비를 벌었고 심장이 멈춰가는데도 수술비를 제 비행기표에 쏟아부었습니다. 강민은 마이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추운 겨울 버려진 저를 주워 자신의 손가락을 제물로 바쳐 저를 이 무대에 세워주신 진짜 아버지 하태성님과 강민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배고픈 저에게 기꺼이 자신의 밥을 양보해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친구 백구에게 이 모든 영광과 제 목숨을 바칩니다.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마이크를 쥔 채 허리가 꺾이듯 고개를 숙였어요. 극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통역을 듣던 외국 관객들까지 손수건을 꺼내 눈을 누르고 있었고 2층 발코니석에서는 젊은 여성이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민 관객 몇 명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는데 옆에 앉은 폴란드인이 영문도 모른 채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죠. 기자석이 뒤집어졌어요.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노트북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보를 한 초라도 먼저 송고하려는 기자들의 손놀림이 객석 뒤편에서 딸각딸각 울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연달아 터져나갔어요. 그 와중에 극장 맨 앞줄 VIP석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70대의 노신사였어요.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기품 있는 얼굴이었는데 주름진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클래식 재단 회장이자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호였죠. 노신사의 눈시울이 붉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시선은 강민에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강민이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경호원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자 노신사가 안에 서 있었어요. 강민이 놀라 멈추자 노신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민의 두 손을 꺼내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강민의 손은 건반에 찍힌 굳은 살과 갈라진 상처로 거칠었는데 노신사는 그 손을 보석이라도 만지듯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노신사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무대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연주를 해낸 손이 이토록 거칠고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이 방금 들은 사연의 무게를 증명하고도 남았거든요. 옆에 선 매니저가 유창한 영어로 노신사에게 말했어요. 이 훌륭한 청년의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서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술비를 전부 이 청년의 비행기표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노신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에서 결연함으로 바뀌었죠. 노신사가 강민의 손을 더 꽉 쥐며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음악의 신이 이 세상에 내린 손가락을 키워낸 아버지를 돈 때문에 잃게 내버려 둘 수 없네. 그리고 즉시 비서를 돌아보았어요. 내 개인 의료 전용기를 즉시 한국으로 보내게.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팀을 태워서 지금 당장. 비서가 무전기를 들었고 대기실 밖으로 뛰어나가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노신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매니저가 통역해주자 강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노신사의 바지 자락을 붙잡았어요.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노신사가 허리를 숙여 강민의 어깨를 두드렸고 대기실 안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눈물을 훔쳤어요. 개밥을 먹던 소년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우승하고 아버지를 살릴 기적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강민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었는데 노신사가 강민의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주며 뭐라고 속삭였어요. 통역이 필요 없는 온기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대기실 문 밖으로 새어나가 복도에 서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 시각 한국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강민의 우승 소감이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한국 뉴스는 24시간 내내 이 소식을 속보로 다루었어요. 개밥 소년의 기적, 불길에서 잃은 손가락, 무대에서 되찾다라는 제목이 모든 방송사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억만장자 회장이 전용기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댓글 창이 폭발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강민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태석의 쾌유를 빌었고 악기점 테러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사과문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여론이 한 바퀴 돌았어요. 아니, 뒤집어진 게 아니라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회장 측의 막강한 글로벌 로펌 한국 지사가 경찰청에 연락을 넣었어요. 윤지숙의 사기, 무고, 횡령 혐의에 대해 무상으로 초강경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선언이었죠. 변호사 15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공문을 받아든 경찰청 간부의 얼굴이 하얘졌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유치장 안에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지숙은 철창 안 콘크리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강민의 얼굴, 그리고 화면 하단 자막에 흐르는 윤지숙 피해자, 글로벌 로펌 초강경 대응 예고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톱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긁으며 몸을 웅크렸는데 긁히는 소리가 유치장 안에서 쇳소리처럼 울렸어요. 다음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태석 씨의 수첩에서 밝혀진 충격 진실, 지숙이 한겨울 쓰레기장에 버린 아기가 바로 딸별이. 지숙의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내가 버린 아기가 별이라니. 19년 전 건설 현장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그 아이가 살아서 자라 법전을 들고 자신을 고소한 바로 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바닥에 배를 깔고 기어다니며 괴성을 질렀지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TV 속에서는 강민의 연주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유치장 안에서는 지숙의 뼈를 깎는 칼날 같았습니다. 자신이 눈보라 속에 내쫓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거짓말로 짓밟으려 했던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있었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어요.
TV에서 강민의 환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는데 그 얼굴에 지숙이 내쫓던 17살 소년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지숙은 두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유치장의 콘크리트 벽은 그 소리를 고스란히 되돌려보낼 뿐이었어요. 밤에 인천공항 활주로에 거대한 전용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불꽃이 튀었고 엔진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멈추었어요. 트랩이 내려지자마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6명이 응급키트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활주로에 대기하던 구급차의 뒷문이 열렸고 의료진이 올라타자마자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어요. 새벽 3시에 서울 도심을 가르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태석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수술실 앞 복도였어요. 별이는 며칠을 꼬박 세운 얼굴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석의 가죽 수첩을 꼭 쥐고 있었죠. 수첩 표지에 그을린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별이는 중얼거렸어요. 아빠, 버텨야 해요. 아빠가 아직 못 들은 이야기가 남았잖아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달려온 강민은 턱시도 재킷도 벗지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별이를 보자마자 두 남매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거든요. 강민의 턱시도 어깨가 별이의 눈물에 젖었고 별이의 손에 쥐어진 수첩이 강민의 등에 닿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매는 손을 꽉 잡은 채 그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꺼지지 마. 제발 꺼지지 마. 10시간이 흘렀어요. 강민은 복도 의자에 앉았다 섰다를 수백 번 반복했고 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다시 기울었어요. 오후 5시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강민의 심장이 멎은 것처럼 멈추었어요. 두꺼운 문이 열리고 수술복에 땀이 흠뻑 뺀 외국인 수석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찡긋 윙크를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강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별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강민에게 매달렸고 두 남매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병원이 떠나가라 울음소리가 울렸는데 이번에는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았어요.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박수를 쳤고 수술에 참여한 외국인 의료진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오며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이 무릎을 꿇은 채 의료진을 올려다보며 감사합니다 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되풀이했는데 통역이 없어도 의사들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냉기도는 교도소 노역장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인 63세의 지숙이 작업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역장 한쪽에 걸린 낡은 라디오에서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강민 씨,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노역장에 퍼졌어요. 모든 영광을 저의 아버지 하태성님께 돌립니다. 지숙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지만 강민의 목소리는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없었다면 저의 손도 없었습니다. 지숙의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작업대 위에 엎드려 이마를 박았는데 옆에 앉은 재소자가 슬쩍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죠. 누구도 지숙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라디오 속 강민의 환한 웃음소리가 노역장의 시멘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때 지숙은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수천 개의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관객 수천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 권위의 공연장에서 열리는 강민의 귀국 독주회였죠. 로비에는 개밥 소년의 기적, 그 후 3년이라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태석의 수첩 복사본과 낡은 양푼 사진, 그리고 백구의 흑백 사진이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관객들이 그 앞을 지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중앙 VIP석, 가장 좋은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76세의 태석이었습니다. 3년 전 공항 대리석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그 사람이 기품 있는 맞춤 정장을 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남은 가슴 위로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죠. 태석의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숙녀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22살의 별이었습니다. 법대에 다니며 변호사의 꿈을 키우는 당당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는데 오늘은 오빠의 공연을 보기 위해 원피스를 차려입고 온 거였죠. 별이가 태석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빠, 오빠 멋지겠죠? 태석이 그놈이 뭐가 멋져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석의 무릎 위에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앉아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얀 털에 까만 눈, 백구를 꼭 빼닮은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백구의 손주였죠. 꼬마 백구가 태석의 뭉그러진 손가락 위에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거렸는데 그 모습이 15년 전 골목에서 별이의 언뺨을 하차주던 백구와 어찌나 닮았는지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떨어졌고 그 빛 아래로 턱시도를 입은 강민이 걸어 나왔습니다. 35살의 강민은 여유롭고 당당했어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죠. 피아노 앞에 앉아 관객석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에서 개밥을 움켜쥐던 17살 소년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강민은 건반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VIP석을 바라보았어요. 태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태석의 하얀 머리카락이 빛나고 있었고 뭉그러진 손으로 무릎 위에 꼬마 백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강민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17살 소년에게 고봉밥을 내밀던 날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뚝뚝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강민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죠. 하지만 태석은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태석의 깊게 파인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이 주름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태석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뭉그러진 손으로 가슴을 한번 꾹 눌렀을 뿐이었죠. 강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희망찬 선율이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번에는 눈물의 연주가 아니었죠. 웃음의 연주였습니다. 선율이 흐르자 태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뭉그러진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건반을 짚는 듯한 그 손놀림을 옆에서 지켜보던 별이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어요. 30년 전 불길에서 잃어버린 손가락이 아들의 선율 위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태석의 고개가 선율에 맞춰 천천히 끄덕여졌고 별이는 태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무대 위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꼬마 백구가 음악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더니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어요. 15년 전 골목에서 으르렁거리다 양푼을 비켜준 백구가 이 작은 생명으로 돌아와 다시 가족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극장의 천장까지 올라가 샹들리에를 감싸 안았어요. 수천 명의 관객이 눈을 감고 선율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개밥을 움켜쥐던 소년과 뭉그러진 손에 늙은 악기점 주인과 으르렁거리다 뺨을 하차주던 흰 개 한 마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어요. 눈보라치던 그 겨울밤, 후미진 골목 끝에서 피어오르던 온풍기의 작은 불빛이 여기까지 닿은 거였습니다. 강민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 위로 세 가족의 환한 웃음이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아무리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가혹한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온기가 숨어 있습니다. 개밥마저 탐해야 했던 처절한 밑바닥의 아이가 누군가의 투박한 손길 하나로 세상을 울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이 먹먹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청자님들의 삶 속에서도 나를 묵묵히 버티게 해주는 고마운 인연들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살포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인생 마음이었습니다.